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급회계 2예요. 우리 중급회계 2 개강일이고요. 아이 반갑네. 중급회계 2 개강일이고요. 옛날에는 제가 중급회계 2 하면 OT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OT 할 거 없고요. 실제로 중급회계 1이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중급회계 2가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회계사도 세무사도 중급회계 2가 더 많이 나와요. 한두 문제라도. 그럼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왜 이렇게 올려 했어? 중급회계 1을 이해해야 중급회계 2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급회계 1을 많이 했고요. 보통 모든 학원이 중급회계 1 시간이 중급회계 2보단 길어요. 완전히 둘이 똑같이 N방에서 하는 학원은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이걸 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급회계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하게 됩니다. 중급회계 2를 지금부터 볼 건데 중급회계 2는 중급회계 1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 같지만 다 중급회계 1의 논리로 이어져요. 하셔야 되고 가끔씩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급회계 2는 제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급회계 2를 제끼면 절대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볼 거고요. 13회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3회 13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13회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지금부터 나가볼 거고요. 바로 갑시다. 우리 교재 피시면 1장에 11장에 금융자산이 나와요. 금융자산이요. 그럼 우리 금융자산부터 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바로 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럼 도대체 금융자산이 뭐냐 물어본다면 필기할 필요 없겠죠? 금융자산은 현금이랑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금융상품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돼요?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되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 금융부채를 발행한 사람 입장이 있고 금융부채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채무상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결국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 발행하는 걸 중급회계 1 사채에서 배운 거고 지금부터 우리 뭐 배울 겁니까? 채권을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거라고요. 괜찮죠? 두 번째로 지분상품이라는 게 결국 주식인데 그럼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주식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을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남의 회사 주식을 취득한 걸 지분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금융자산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현금과 채권과 주식을 얘기할 건데 일단 우리 중급회계 2에서 11장에서 요거 배울 거고요. 12장에서 요거 배울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더 어려워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채권과 지분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배울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금융자산 첫 페이지 보면 금융자산의 분류기준 나와 있는데 요건 중급회계 1에서 나왔던 거랑 다 똑같기 때문에 뭐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부터 채권과 주식의 회계처리를 배울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뭐 심도 있게 읽어보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괜찮죠? 오늘 집에 갈 때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금융자산이 뭐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엄마 잘하셨어요? 금융자산은 현금, 채권, 주식 등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 현금, 채권, 주식 등을 배워볼 건데 이 금융상품의 기준서가 몇 년 전에 크게 개정이 됐어요. 크게 개정이 됐다고요. 크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아니 내가 주식이랑 채권을 샀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기말의 후속 측정 금액 방법들이 다 달라진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분류 기준이 약간 자의적이었어요. 회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분류 기준이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요 분류 기준 요걸 배울 거고요. 요 분류 기준을 배우고 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요 분류 기준에서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이랑 후속 측정을 좀 볼 건데 금융자산은 우리가 회계 원리 때도 배웠지만 종류가 꽤 많거든요. 종류별로 측정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 기준서가 개정되고 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은 괜찮은데 채권은 내가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채권이 어떻게 돼요?
휴지 조각이 되죠.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손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에선 손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발생 손실 모형을 썼지만 이제는 기준서가 개정돼서 기대 손실 모형을 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2차 시험에도 벌써 여러 번 출제가 됐고 1차 시험에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이 손상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금융자산이 다양한 금융자산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금융자산을 중간중간에 분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다른 금융자산으로 분류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단타 치려고 했는데 사보니까 너무 좋아. 장기 보유할 수도 있고요. 장기 보유하려고 했는데 장기 보유하다 내 인생 말리겠어. 그럼 단타 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분류의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 이 11장에서 크게 요 네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고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하나씩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뭐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자산의 분류 시 판단 기준을 지금부터 쭉 볼 거예요. 굉장히 할 얘기가 많거든요. 굉장히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같이 써보고 재밌게 얘기해 볼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을 볼 건데 옛날에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보생명 세무조정 나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금융사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돈이 많을까 적을까? 보험회사 돈이 진짜 많아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현금이 4대 금융주주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많아요. 걔는 30년 동안 고객한테 돈을 받고 30년 후에 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그래서 걔네들 유가증권도 많이 투자해요. 주식이나 채권 많이 산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주식을 샀는데 요거 기말에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대. 그럼 어떻겠어?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평가손익만 1년에 조 단위로 나와요. 내가 보험 팔아서 1년에 버는 돈이 몇 조가 안 되는데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조 단위로 나온다고. 근데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봐. 그럼 뭐 보험 팔아갖고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당기손익에 반영할지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할지 결정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담당자 한 명한테 결정하라고 살달려서 하겠냐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다고. 근데 이제 기준서가 개정돼서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그 분류 기준을 볼 거고. 자, 분류 기준 첫 번째로 기준서에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지만 저는 그냥 첫 번째로 이걸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금융자산을 성격별로 좀 분류해요. 성격별로 좀 분류해 볼 거야. 금융자산은 뭐랑 뭐로 분류할 수 있을까? 현금 빼고 뭐랑 뭐 있어요? 채권과 주식 있잖아요. 그 첫 번째로 금융자산을 일단 채무상품, 채권과 지분상품, 주식으로 분류합니다. 채권과 주식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아, 뭐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채권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니까.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잖아. 만기 있고 액면 금액 있고 액면 이자 있잖아.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고요. 거기다 채권을 내가 취득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받기 위해서예요. 계약상 이 정해진 현금 흐름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지분 상품은 어때? 지분 상품, 주식은 주식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어디 있어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지. 내가 이거 주식 사면 언제 얼마 벌고 언제 얼마 벌고 이럴 거 알아요? 모르지. 모르니까 우리가 존버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주식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어. 거기다 채무 상품은 이 채권에 나와 있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받겠다는 거지만 얘는 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라고요. 두 개의 성격이 다르지? 그쵸? 그래서 우리 교재 11페이지 보면 참고로 성격설 분류가 나와 있는데 성격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투자 지분 상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 상품인 주식에 대한 투자와 일정 금액으로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지분 상품이다 나와 있고요. 투자 세무 상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투자에 대해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 지분 상품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지만 채무 상품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채권과 주식으로 나눠서 분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잖아? 그럼 이제 2단계로 뭘 분류하냐면 2단계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해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해. 말이 어렵지? 이걸 실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SPPI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SPP? SPPI 요건이라고 주는데 이 별게 아니야. 변동성이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을 만족하냐를 뭘 보면 기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만족되고 안 만족되고는 뭐냐면 특정일에 현금 흐름이 원금과 이자,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에 현금 흐름으로 뭐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현금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 이외를 받는 현금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이거의 진짜 뜻이 뭐냐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배웠던 사채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액면 금액과 액면이자 받기로 했으니까. 매입 채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그런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채권이 있다고요. 주가지수 연계형 채권이 있어요. 주가지수 연계형 채권이 뭐냐면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그것만큼 액면이자가 변동해.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그것만큼 액면이자가 떨어져. 금리 연계형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액면이자가 올라가. 금리가 떨어지면 액면이자가 떨어진다고. 이런 것들은 어때? 현금 흐름이 계속 바뀌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게 다른 말로 변동성이 없는 걸 얘기하고요. 얘는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는 걸 얘기해요. 괜찮죠? 우리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후순위 채권이라고 있어요.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이 뭐냐면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자녀 재산 중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일단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후순위 채권자가 가져가는 걸 후순위 채권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 채권을 왜 살까? 아니 뭐 안전하게 선순위 채권 사지 왜 후순위 채권 사? 부도 나면 나는 돈 떼일 수도 있는데 후순위 채권 사지 왜 선순위 채권 사지 왜 후순위 채권 사냐고요. 후순위 채권은 대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순위 채권을 산다고요. 그럼 다만 이 후순위 채권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할까 못할까? 후순위 채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을 못해. 왜? 왜냐면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내가 받을 돈은 선순위 채권자가 가져가는 돈 빼고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요즘은 이런 채권들도 많아.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피해가 컸는지 알아요? 그럼 우리 오늘 뭐 중급회계 원이니까 또 노는 시간입니다. 또 놀아요. 그냥 노는 시간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피해가 컸는지 알아요? 서브프라임이 도대체 뭐예요? 서브프라임이 뭐예요? 저신용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제2금융권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미국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돈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다고요. 근데 은행이 돈을 벌고 이 모든 게 다 금융권의 탐욕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은행이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미 돈 빌릴 사람들은 다 빌렸다고. 근데 자꾸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숙자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길바닥에서 주무세요? 집을 사셔야지. 그럼 노숙자가 뭐라고 그래? 뻑큐 그러겠죠. 내가 지금 거진데 돈을 어떻게 빌려? 빌릴 수 있어요. 저희가 빌려드립니다. 빌려서 집을 사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노숙자가 뭐라고 그래? 아니 빌려서 집 사면 뭐예요? 저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아유 집값이 지금 오르잖아요. 저희한테 빌려서 집을 사시면 집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집 팔면 그 돈으로 대출금 다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대출을 받으세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신용자들한테 다 대출을 해줬다고. 그럼 저신용자한테 받을 돈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채권을 쪼개. 그래서 다른 저신용자 채권이랑 또 묶어. 이렇게 묶어. 그리고 요걸 또 쪼개. 그리고 이걸 또 팔아.
또 다른 채권이랑 묶게, 또 쪼개.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 노숙자 한 명이 파산되면 걔만 파산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연계해 있는 채권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니까 도저히 이거 피해 규모를 합산할 수가 없었다고요. 측정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컸던 거거든요.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런 채권들도 어때? 여러 개 합쳐놨대. 그럼 이런 것들도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 단순히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게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면 여기로 가야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어렵지 않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럼 지분 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보면 어디로 갈까? 얘는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지분 상품은 처음부터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며. 여길로 어떻게 가? 그래서 지분 상품도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로 구성이 되겠죠. 왜냐면 지분 상품 자체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럼 가만히 보면 이거 두 개의 특징이 뭐야? 얘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다는 소리예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는 소리야 지금. 얘네 두 개는. 그쵸?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는 소리라고요.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유형자산 배웠었지. 유형자산에서 손상을 배웠어요. 손상의 특징 두 가지가 뭡니까? 손상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예요? 오, 손상의 특징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손상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예요? 손상의 특징 두 가지가 뭡니까? 손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지.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즉시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는 게 손상의 특징이라고요. 손상의 두 가지 특징 뭐?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즉시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손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정해진 현금 흐름의 감소를 구해요? 손상이라는 게 미래에 정해진 돈, 받을 돈이 줄어든다는 거라니까?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손상을 어떻게 인식해? 그래서 지분 상품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채무 상품은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 우리가 세 번째 이슈 중에 금융자산 세 번째 이슈가 손상이라며. 예전엔 주식도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기준소가 개정되면서 주식은 손상을 인식 못해요. 왜냐면 정해진 돈이 없기 때문에. 괜찮겠어? 여기까지요. 우리 여기까지 지금 정리해서 2단계까지 2단계 읽어봅시다. 그럼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 보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한다고 나와 있는데 뭐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과 그 다음에 사업 모형 있죠? 지금 우리 요거만 배웠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보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특정일의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고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 못하는 건데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원금 이자 이거 읽고 있으면 돌아버려요. 실제로 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이해하려면 셀프 스터디 3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셀프 스터디 1번부터 읽어서 3번으로 결론을 냅시다. 1번을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은 SPPI 요건을 얘기하는데 이 SPPI 요건이라는 게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이뤄진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구조화 채권 블라블라 나와있는데 그건 읽어보시고 요게 3번으로 파생된다고요. 2번 안 보셔도 돼. 3번을 보시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된다. 그래서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보이시죠? 이게 무슨 소리야?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시죠. 여기까지 분류하고 나면 2단계로 여기까지 분류하면 이제 3단계로 가.
3단계는 뭐냐면 금융자산을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럼 이 사업 모형이 뭐냐면 보유 목적을 얘기해요.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한다는 거거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봐봐. 내가 회계사인데 세무사인데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왔어. 회계사님, 세무사님, 하하하, 저희 뭐 하나 샀어요. 끊을게요. 딱 끊어야겠지만, 저희 뭐 하나 샀어요. 그럼 뭐겠지? 뭐 사셨는데요? 채권 샀어요. 그럼 뭐 물어봐야 돼?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나 없나 봐야겠지. 변동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변동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 경우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라고? 왜 사셨는데를 물어본다고요. 왜 사셨는데? 왜 샀어요? 왜 사셨는데요? 물어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래?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저희 회장님이 채권 하나 사서 요거 만기까지 원금이랑 이자 받재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가 목적일 경우도 있고요. 아, 저희 원금이랑 이자 좀 받다가 나중에 채권 가격 오르면 팔려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 플러스 매도, 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당연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봐봐. 얘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한대.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 플러스 매도가 목적이고, 그럼 얘는 매도가 가능할까 안 될까? 요 목적으로 분류했대. 현금 흐름 수취 목적으로 분류했대. 그럼 얘는 매도가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해 안 해? 돼요. 예전 기준서에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기준서에서는 돼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를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팔 수가 있어. 그럼 두 번째로 취득할 때부터 매도를 계획하고 있대. 처음 샀을 때부터 이거 때 되면 팔 거래. 그래도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걸로 분류해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걸로 분류할 건데 처음 취득하는 순간부터 팔 목적이 있대. 그래도 이걸로 분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지금 보유 목적이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인데 이렇게 분류하더라도 중간에 팔 수 있고, 이렇게 분류하더라도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겠어? 뭐가? 아, 점심 먹으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겠지만 나도요. 뭐가 피어오르겠냐? 아니 씨발 그럼 이거 왜 있어? 이런 생각 들겠죠. 아니 이거 매도 왜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 기준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너 많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매도는 필수적이래. 요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얘는 매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 빈도와 규모가 더 커야 된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머, 선생님 그럼 빈도와 규모가 더 크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데요? 뭐 1년에 한 10번 팔아야 돼요? 최소한 10억 이상은 돼야 돼요? 웃긴 게 요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아니 그럼 뭐야, 뭐하러 이렇게 나눠놨어?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보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분류를 할 거거든요. 분류를 하면 이렇게 만족한 애들은 뭘로 분류하냐면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요. 이렇게 가는 애들은 FV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거든요. 분류를 보면.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아. 그래서 엉성한 거예요. 결국 뭐야?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 소리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엉성하다고. 이게 왜 똑같은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 모형 나오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면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나오시죠. 이게 뭐야? 이게 매도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매도가 일어날 것이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도 사업 모형은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를 위해서 보유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처음부터 매도할 목적이더라도 이렇게 분류해도 되고, 이렇게 분류하더라도 팔아도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밑에 볼게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 목적. 자, 얘 보시면 얘 뭐라고 나와 있어? 얘는 매도가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또한 더 빈번하게 더 많은 금액을 매도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기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매도의 빈도나 매매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기준에 그런 거 안 써 있다고. 근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기준이 약간 좀 엉성하다면 엉성한 이유가 뭐라고? 어차피 두 개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날 봐. 그럼 얘는 뭘로 분류할까? 얘는 뭘로 분류할까? 얘는 그냥 기타의 목적이에요. 어차피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가 없잖아. 기타의 목적이라고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 가지 매매 목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 단타칠 목적으로 샀다고. 그럼 단타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얘는 뭘로 분류하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FV,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분류해요. 자, 봐봐. 그럼 지분상품은 어떻게 될까? 지분상품은 주식은 원래 목적이 지금 계약상 현금 수치가 없잖아. 그래서 얘도 뭐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치하거나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상품은 그냥 무조건 기타의 목적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고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괜찮죠? 그래서 지분상품은 기본적으로 뭘로만 분류해야 돼? FV, PL 금융자산으로만 분류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FV, PL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상으로는. 따라오시죠? 좋아요. 여기까지. 자, 한가롭게 이제 바쁜 시즌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꿀 빨고 있었어요. 꿀 빨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 전화 왔어. 띠리리. 회계사님, 세무사님 잘 계시죠? 저희 금융자산 샀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아니지. 채권 샀는지 주식 샀는지. 그럼 제가 채권 샀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계약 조건을 일단 들어봐야겠죠. 그 계약 조건을 들어봤더니 변동성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봐야 돼? 왜 샀는지 물어보면 원리금 받을 목적이요. 그럼 AC 금융자산을 분류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고, 원리금 좀 받다가 원금과 이자 받다가 팔 목적이에요. FV, OCI로 분류하세요. 저희 채권 샀는데 계약 조건 들어봤더니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 지수 연기형이래. 하이브리드 채권이래. 그런 경우에는 됐고요. FV, PL로 분류하세요. 이러면 돼요. 주식 샀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FV, PL로 분류하세요. 이러면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옛날엔 이게 자의적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분류할 수 있었다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거에 맞춰서 분류해 주셔야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 사업 모형 얘기 조금만 더 할 건데, 그럼 여러분 어떤 기업들이 금융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하나의 기업들은 하나의 사업 모형만 갖고 있어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럼 모든 금융자산들은 다 다른 사업 모형 갖고 있어야 될까? 그럴 필요 없겠죠.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지금 제가 필기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그림이. 돌아와서 아니 이게 이거예요. 그죠? 화살표가 없어서 그런가? 자, 그래요. 그럼 돌아와서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모든 금융 자산들이 다 다른 사업 모형을 가질 필요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정한 집합을 만들어서 일정한 집합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문제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 위에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말문제로 보세요. 여기 셀프 스터디 보시면 첫 번째 셀프 스터디 1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함으로 금융상품별로 분류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하여 결정한다. 이제 첫 번째로 뭐 금융상품별로 사업 모형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의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사업 모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고실체 기업 수준에서
사업 모형을 하나만 결정할 필요 없다고요. 그쵸? 이거 말 문제로 나오기 좋겠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여기 사업 모형은 금융자산의 집합을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쵸?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만, 회사 전체에서 사업 모형을 하나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자산 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합별로만 결정하면 된다고요. 괜찮죠? 말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꼭 기억해. 좋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 보시면 기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 기타의 목적 보면 단기 매매도 있고요, 뭐 공정가치 기준도 있고요, 매도를 통한 현금 흐름 실현도 있는데 일단 보시고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분류했어요. 그래서 AC 금융자산, FV OCI 금융자산, FV PL 금융자산 나와 있는데 AC 금융자산의 뜻이 뭡니까? 이제 저기다 필기할게요. AC 금융자산이라는 게 영어로 아몰타이즈 코스트인데 아몰타이즈가 상각이에요. 그럼 한국말로 못하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AC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책에 굳이 꾸역꾸역 한글로 써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회계기준원도 영어로 설명해요. 그럼 실제 시험은 영어로 나옵니까? 한국어로 나옵니까? 한국어로 나오겠지. 근데 AC라고 한다고 상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 하면 몰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계속 영어로 할 거예요. 아몰타이즈 코스트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지금 유추할 수 있어. 자, 봐봐. AC 금융자산 같은 경우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안다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럼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니까 마치 사채처럼 취득하고 나면 이렇게 상각돼서 올라갈 거라고. 사채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AC 금융자산은 사채랑 회계 처리가 완전히 똑같아. 방향만 반대지. 그래서 AC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합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 계약상 현금 특성이 만족되니까 원금과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매도가 목적이 아니야. 매도는 할 수 있지만 매도는 목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AC 금융자산은 기말에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분류 기준만 알아도 얘네들 기말에 후속 측정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괜찮죠? AC 금융자산은 계약 자면 안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채, 금융자산, 복합금융상품, 수익,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 네 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요? 왜 웃어? 나야 나 이게 대한민국 최선이에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최선이라고 집중합시다. 진짜로 제가 제일 젊어서 그런지 제가 제일 잘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래요. 그럼 AC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게 정해진 현금흐름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모두 인식할 수 있어요. 손상도 인식할 수 있지. 그래서 AC 금융자산은 손상도 적용합니다.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정해진 현금 흐름의 감소도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봐도 추후에 후속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유추할 수 있어요. 괜찮죠? FV OCI 채무상품 봐봐봐. FV OCI 채무상품도 기본적으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해 안 해? 만족하죠.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해서 여기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도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유효이자율법을 쓴다고 해. 채권이라면 얘도 유효이자율법을 써요. 어렵지 않지. 근데 얘는 매도도 목적이잖아. 중간에 가격 오르면 팔 목적이라고요. 그럼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래서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 근데 일단 얘는 단타가 목적이 아니라 원리금 받다가 나중에 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요 평가손익을 실현손익으로 봐요 안 봐요? 지금 팔 게 아니라니까. 단타 칠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 받다가 때가 팔 거야. 그래서 이 평가손익을 실현손익에 받는 게 낫겠어? 미실현손익에 잡는 게 낫겠어? 미실현손익에 잡는 게 낫겠지. 그래서 평가손익을 둘 다 OCI에 잡아줘요. 요거만 봐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니까. 당연한 거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FV OCI는 손상 잡을까 안 잡을까? 채무상품은 도리도리? 손상 잡아야 안 잡아요? 도리도리야 끄떡끄떡이야? 도리도리? 잡죠. FV OCI 채무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잖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애가 파생된 거잖아. 정해진 현금흐름이 있으면 손상 인식할 수 있다니까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 애들만 손상을 인식 못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FVOCI 채무 상품은 손상도 인식해. 괜찮죠? 이렇게 된다고요. FVPL 금융자산은 어떻게 될까?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고.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유효이자율법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못 쓰지. 그래서 얘는 액면이자율법 써요. 생각 안 하고 액면이자만 그냥 이자 수익을 잡는다고요. 괜찮죠? 얘는 기말에 공정가치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 일반적으로 기타의 목적이지만 기타의 목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라면서요. 단타 늘 관심이 있죠. 공정가치에 얼마나 오를까?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빨리 올라면 빨리 팔 건데. 그럼 얘는 오늘이라도 가격 오르면 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타치 목적이니까. 그럼 공정가치 변동을 실현손익으로 잡는 게 좋겠어요? 미실현손익으로 잡는 게 좋겠어요? 실현손익으로 잡는 게 좋겠지. 오늘이라도 팔 건데. 단기손익에 반영할 거라고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얘는 손상을 인식할까 안 할까? 못하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손상을 인식해? 손상을 인식하려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잖아. 그래서 FVOCI 채무 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아요. 괜찮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면 왜 이번 주에는 수업이 한 번밖에 없지? 세법 빼버리고 제목에 한번 넣을까요? 됐어요. 자, 이렇게 까먹으면 안 돼.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우리 다음 주에 뭐 배울 거예요? 요거 각각 회계 처리하는 거 배울 거라고요. 괜찮죠?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배울 거라고요. 그럼 봐봐 여러분. 기업들은 채무상품 같은 경우에 FVOCI로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FVPL로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AC로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기업들이 채권을 사면 일단 AC는 좀 그래. 이왕 갖고 있는데 가격 오르면 그것도 좀 정부 이용자한테 자랑하고 싶지. 자랑 안 하고 싶겠어? AC는 좀 그렇다고요. 근데 FVPL은 너무 살떨려. 왜? FVPL을 분류하는 순간 평가이익도 평가손실도 단기손익이라니까요. 교보생명 평가손익, 유가증권 평가손익 2주가 단기손익에 쑥 들어가. 그럼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럼 기업들은 뭘 선호해? 기업들은 당연히 채권을 사면 100이면 100 요걸로 하고 싶다고요. FVOCI로. 그쵸? 근데 이번에 기준서가 바뀌면서 요즘 기업들이 채권을 사면 그냥 채권 살까 하이브리드 채권 살까 지수 연계형 사고 막 그럴까? 그냥 채권 잘 안 사요. 지수 연계형이나 이렇게 구조화된 채권을 산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입밴이지. 바로 탈락이잖아. 여기로 가야지. 요즘 기업들이 사는 하이브리드 채권, 구조화된 채권은 다 여기로 간다고. 그래서 요즘 다 여기로 가요. 그럼 기업들이 살떨려서 채권 사겠어? 그래서 얼마 전 개정됐을 때 기사에도 나왔어. 모든 기업들이 여기로 가고 싶어 한다. 큰일이다. 못 가는데. 유유유유유. 진짜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2차 시험에 뭐 나왔는지 알아요? FVOCI 채무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을 쓰라고 했다고요. 그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에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 수치 플러스 매도의 목적이어야 하겠지. 요거만 나온다고. 그래서 실제로 2차 시험에 이걸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을 쓰시오. 요걸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을 쓰시오. 요걸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을 쓰시오. 이걸 다 물어보는 책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거밖에 못 물어봐. 기업들은 이게 가고 싶지 이걸로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4페이지에 분류 요건들이 나온다. 14페이지 보시면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 FVPL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거랑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거 써놓은 건데 뭐만 시험에 나온다고?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2차 때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거 내는 것도 좀 변태예요. 요거 아직 안 끝났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 맞는데 지분상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분상품은 FVPL이 원칙이라면서요. 그럼 지분상품 FVPL 같은 경우엔 최초 취득하고 나서 얘는 지분상품 어차피 상각은 없지. 그냥 가겠죠. 근데 단기 매매가 목적이니까 FVPL은 기말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이만큼 다 단기 손익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상차손 인식해 안 해. 지분상품은 애초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아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렇게만 딱 하면 저기 그 형 어떻게 해? 버핏이 형. 버핏이 형 뭐 합니까? 그 형 하는 얘기 있잖아요. 존나 버텨야 존나 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존버해야 되는데 그 형은 지금 IFRS 기준서가 이렇게 바뀌면 그 형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 다 단기손익에 들어간다며. 그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주식 투자 이거 뭐 살 떨려서 하겠어? 장기 투자 무조건 못 하겠네? 나는 겁나 버티고 싶은데?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쥐분 상품 같은 경우에 네가 원하면 최초 취득 시점에 네가 원하면 FVOCI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 취득 시점에만 네가 원하면 FVOCI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것까지 인정해 줄게 했다고요. 그래서 지분 상품도 FVOCI로 분류가 돼. 그럼 지분 상품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여기다 써볼게. FVOCI 같은 경우 보면 취득하고 나서 얘도 지분 상품이니까 상각은 안 하겠죠? 기말의 공정 가치가 이렇게 변하면 얘는 어떻게 해줘? 얘는 겁나 버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정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을 실현 손익으로 기재해야 돼, 미실현 손익으로 기재해야 돼? 미실현 손익으로 기재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OCI 들어간다고요. 괜찮죠? 다만 얘는 손상 인식하겠어 안 하겠어? 기본적으로 지분 상품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 안 하겠지.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에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 사실 필기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요거는 제가 교재는 안 넣어놨어요. 왜냐면 뒤에서 세부적으로 가르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교재에 좀 써놓는 게 좋겠지? 앞에? 당연히 저것 때문에 초속 측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그쵸?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조만간 저희 시험에 아직 분류 기준이 말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분류 기준의 예외 사항이랑 재분류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얘기할 게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준비를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중급회계 1까지 한 거 모의사 본다고 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